여러분, 서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교통이 복잡하고 개발과 압축 성장의 그늘과 빛이 엇갈리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서울이 살기 좋은 세계적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서울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죠. 서울연구원의 이창현 원장님을 모시고 서울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서울연구원 조금 이름이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전신이죠. 네, 예.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예. 1992년도에 서울특별시의 싱크탱크로서 만들어졌고요. 예. 21년 차 되는 서울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의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서울의 미래를 기획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면은 주택, 교통 여러 문제들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네. 또 도시 계획 자체에 많은 비중을 또 두고 계시기도 하죠.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그러니까 서울과 같이 1,000만 명이 넘는 도시, 예. 엄청난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 또 주택 문제, 또 대기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런던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그 대기 오염을 통제하지 못해서 런던 스모그, 런던 포그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뉴욕이라는 도시도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범죄를 통제하지 못해서 사실 뉴욕하면 범죄 도시라는 그 오명을 가졌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의 교통, 주거, 모든 환경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도시 계획은 지금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듣자니까 이제 미국의 시카고 같은 데가 이제 도시 계획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도시인데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고 우리가 배울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시카고 플랜에서 100년 전에 100년을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들을 했었고요. 예. 지금 당장은 런던이 사실 런던 플랜 해갖고 런던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런던 그러면 산업시대의 혁명적 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런던이 그 산업시대의 몰락과 함께 쇠락했고 지금 다시 런던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은 런던을 산업도시에서 문화와 어떤 비즈니스, 금융의 도시로 바꾸려고 하는 장기적인 전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서울도 장기적인 서울 플랜을 만들어서 산업도시로의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능과 오락이 함께하는 문화도시로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이고 인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 경전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경전철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뚫어야만 시민들에게 부담은 적게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뜻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서울도 얼마 전에 미래 100년 계획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골자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세월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한번 좀 이렇게 미래 모습을 한번 그려주시죠. 교육이 100년지대계다라는 것처럼 도시도 사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만 비로소 도시로서 아주 그 성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까지 고도 성장, 팽창 성장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성장을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달성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통 문제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이 대기 오염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문제에 봉착하면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은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의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 이후의 새로운 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엘리트 중심의 몇몇 사람이 서울 도시의 그 자로 선을 긋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어쩌면 초유의 시민이 만든
2030 서울 플랜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시민이 만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시민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원장님 보실 때도 바람직한 방향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도시 계획을 시민이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학자가 필요하고 또 해외의 유수한 사례들을 함께 녹일 때 비로소 바람직한 도시 계획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계획의 중심에는 서울 시민, 즉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서울 시민 100명에게 어떤 서울이 됐으면 좋겠냐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게 서울의 미래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서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문가들이 만들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도시, 또 강이 살아있는 도시, 높은 건물이 있는 도시, 또는 대중교통이 잘 된 도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다만 시민들은 아주 소박한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했고요. 소통하고 배려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어쩌면 서울시가 진력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화두를 발굴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서 도시계획으로 만드느냐라는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100년 계획, 100년 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민 입장에서 궁금한 점은 뭐 100년 계획을 만들어놔도 또 시장이 바뀌거나 또 그렇습니다. 시의 시장이 되는 뭐 정당이 바뀌게 되면 네, 이게 그대로 존중되고 가겠느냐, 네, 뭐 또 이렇게 조변석기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세계적인 도시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도 일종의 생명체여서 예. 처음에 초기, 또 그다음에 발전기, 예. 그다음에 안정기가 있고요. 또 쇠퇴기가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각자 성장기, 팽창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서울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서울은 진짜 성장과 팽창의 도시였습니다. 예.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가 성장 이후의 시대, 즉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고 있고요. 또 인구 구성도 우리 1인 가구 증가하고 있고 노령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성장과 팽창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복지적이고 생태적인 도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00년 후에 예. 그 서울의 미래일 것 같고요. 이것은 어쩌면 동경, 또 베이징, 뉴욕, 런던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도 당면한 문제이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바뀌어도 또는 정당이 바뀌어도 이런 도시의 장기적인 전망은 변화되지 않고 꾸준히 함께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뭐 저희 나라야 뭐 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 이제 많은 인구가 네. 살다 보니까 뭐 집 문제, 네. 또 밖에 나다니는 문제, 교통 네. 문제죠. 예. 다 복잡한데 굳이 뭐 꼭 집어서 서울의 가장 뭐 심각한 문제를 말씀해 드리면 어떤 문제를 드실 수 있는지요? 또 대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제까지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문제였죠. 예, 예. 주택 문제 해결하려고 신도시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심각한 게 교통 문제였죠. 예. 교통 문제 만들려고 2호선, 예. 3호선, 4호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지하철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것처럼 서울은 도시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 잘 해결했었던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과거의 주택 문제, 교통 문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생태적인 서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이제는 사람 중심의 조그만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용산 사태라고 하는 게 거대한 마스터 플랜에 의한 도시 개발 계획의 아주 우울한 그렇죠. 또 불행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과 소통하면서도 좀 생태적이고 또 시민의 삶이 보장된 그런 새로운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에서도 서울특별시의 이런 큰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영세 소매업체. 사실 뭐 통계를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창업하시는 분, 특히 이런 부분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래 못 가시고 좀 안타깝게도 뭐
5년 안에 상당수가 폐업하고 네. 또 다시 또 하층민으로 전락한 이런 안타까운 사태들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이 부분은 좀 독기한 대책을 발표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사실 서울에 살고 있는 소매업 그 중에서도 5명 이상의 영세 소매업이 전체 소매업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년 매출액으로 치면 한 1억 9천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많은 것을 팔고 또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구멍가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연쇄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슈퍼마켓의 시대가 네. 있었고 이제는 마트의 마트 시대가 시대죠.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동네에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면은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동네 유지의 노릇을 했는데 이제 큰 어렵죠. 마트가 들어서면서 그런 소규모 상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골목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아파트에서 마트까지 자동차로 이동하고 거기서 그 일주일에 생활용품을 모두 다 구입하고 와서 소비하고 이런 체제가 진행되다 보면 동네의 상권은 죽고 자기가 진짜 골목을 거닐면서 만났던 아저씨들, 만났던 총각들, 동네 꼬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에 거대한 쇼핑몰이 만들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 동네의 상권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의 옛날에 피막골 같은 아주 고준역하고 전통적인 도시가 있는 것이 네. 도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뭐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뭐 어떤 지원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그 소규모 상권들의 어떤 그 소매업들을 좀 번장해주기 위해서 그런 점주들에게 예. 별도의 마스터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계획에서 골목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예. 전체 도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소규모 영세 그 소매업들도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예. 그 요즘 뭐 세계적으로 각 도시들이 이제 도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의 경쟁력의 현주소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 아마 해외여행 갔다가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딱 들어오면 아, 좋죠. 쾌적하십니다. 예, 예. 그만큼 전 세계 어느 도시를 비교해도 서울은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런던, 파리, 뉴욕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모리 연구소에서 세계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1등이 런던이고요. 2등이 뉴욕이고 3등이 파리고 4등이 동경이고요. 5등이 싱가포르인데 서울이 6등입니다. 예. 사실 세계적인 도시에 견주어서 저희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턱 밑에가 있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있는데 사실 재미난 것은 서울의 삶의 질 지수는 58위입니다. 예.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데 반해서 삶의 질, 시민들의 생활의 현장은 아직 거기에 미흡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경쟁력은 유지하면서도 삶의 질까지 한 20위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들의 희망대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도시.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면 좀 상황은 좀 안타깝죠. 네. 뭐 세계적인 도시가 나올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제일 커서 맞습니다. 그럴 텐데요.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뭐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만 자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도시 브랜딩을 한다고 그러죠. 네. 예, 예. 이 도시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국내에서 도시 브랜딩에 성공한 도시가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네. 어떤 사실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여러 도시가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 그러면 부산 영화제가 떠오르죠. 또 순천 그러면 순천 많이 떠오르고 예. 최근에 정원 박람회가 정원 떠오르실 박람회. 겁니다. 예, 예, 예. 사실 이런 것들은 자기의 자연적 특성을 잘 활용한 아주 바람직한 도시 브랜딩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수의 엑스포는 불과 몇 개월 동안의 엑스포를 하고 다 철거해야 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예. 순천은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을 거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정원박람회는 한 번 해놓고 꾸준히 계속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그런 것은 자기의 자연환경, 조건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트로이트와 뉴욕의 비교입니다. 아,
사실 디트로이트가 예. 파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자동차의 모든 회사들이 디트로이트에 본사가 있었고요. 예, 그렇죠. 거기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예. 반면 뉴욕은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서 누구나 다 뉴욕 그러면 높은 생활비 그리고 범죄율 때문에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디트로이트는 공장만 있었고 사람의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개방성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반면 뉴욕은 그 당시는 범죄가 많았습니다만 금융과 문화의 젊은 엘리트들을 전 세계에 다 불러다가 놓고 지금은 금융 허브 또는 문화 예술의 모든 최고의 것들을 다 모아놓은 도시가 됐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파산 신청을 했고 뉴욕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고 다리를 짓고 랜드마크 빌딩을 지을 게 아니라 그 도시에 가장 적합한 브랜드 그것을 그 밑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것이 한평의 나비축제 또는 순천의 순천만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요소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이제 대목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네. 지금 서울을 스토리텔링하다 그런 프로젝트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시고 그렇게 구성하고 싶은 곳은 어디이신? 네, 그 도시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도시는 성장하고 팽창합니다. 도시가 사라지면 그와 함께 스토리텔링도 사라집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없이 전파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도시의 의미가 살고요. 파리와 뉴욕, 로마는 역사와 또 사랑과 문화 이런 도시로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늘 가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휴일 영화 아시죠? 예. 네, 로마의 휴일. 그레고리 팩 나오는 유명한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드리 헵번 나오던 거. 오드리 헵번 나오죠. 그래서 헵번 스타일이라고 헤어스타일도 나왔는데요. 저희는 그 로마의 휴일을 보면서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디 알렌이 로마 위드 러브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도 우디 알렌이 만들었는데요. 네. 파리에서 여러 그 100년 전, 150년 전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서울에도 과거에는 이상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원 이광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또 한국 전쟁 당시에 또 여러 장군들이 있었을 테고요.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미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60, 70년대에 산업의 역군들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미드나잇 인 서울 이런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로마 위드 러브가 아니라 서울 위드 러브에서 사랑이 넘치는 서울의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이 높은 건물, 훌륭한 도시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서울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만큼 서울은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컨텐츠는 가지고 있다. 예. 그러나 스토리텔링의 연습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예, 뭐 서울이 세계 어느 도시보다 가장 안전한 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드나잇 인 서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각석 투어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이게 뭐 예. 글이나 그림을 이제 돌에 새기는 거죠? 네, 예. 이게 어떤 배경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뭐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라는 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많은 그 한국의 관광객이 그 우리가 앙코르와트에 가서 야 멋진 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경주에 가면 또 엄청난 불상 또 불교의 메카를 볼 수 있죠. 남산에서 또 마추픽추에 가도 멋있는 그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불과 큰 길에서 한 15분 산길로 걸어서 인왕산과 북악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또 엄청난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돌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저는 송시열 선생이 조선시대 때 썼었던 그 증주 병립, 예. 증자와 주자가 벽에 서 있는 것처럼 예. 내가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예. 그런 글자의 유래 같은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예. 뭐 백세청풍 이런 글자들이
그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각석들을 투어를 하면서 서울의 오래된 역사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에 10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자. 예. 그게 바로 서울의 스토리텔링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서울의 미래 계획과 관련해서 10대 키워드 뭐 네. 선정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키워드들인지 조금 공개해 줄 수 있나요? 네, 그 서울은 산업 시대의 엄청난 세계적인 모범 도시였습니다. 예.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예. 도시 문제를 잘 푼 예. 도시는 없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도시,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택 문제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교통 문제 해결했습니다. 대기 오염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업 도시의 엄청난 이름값을 하고 있는 서울을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의 유형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래서 미래의 키워드를 한 10가지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자동차 중심 도시 아니었습니까, 서울이? 예, 예. 이제는 보행 중심 도시로 보행 중심. 가자 예,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예. 또 옛날에는 석유 에너지에 많이 의존했었던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유 에너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이게 전환 도시입니다. 예. 또 이제까지는 역사적 유물, 한국의 서울의 도성이 18km인데 도성 다 허물고 우리 호텔 짓고 또 길 만들었습니다. 다시 성곽을 복원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자는 거죠. 그게 저는 역사 도시 프로젝트이고요. 또 이제까지는 시민의 행복보다는 그냥 GNP, 성장이 많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GNP가 아니라 이제는 GNH, 즉 행복 지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피니스. 해피니스입니다. 국민청 그래서- 행복. 네, 예. 그래서 국민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만들었느냐보다는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사실 시청 앞 광장이 차량으로 막히고 또 시위하려고 하는 사람과 또 전투 경찰이 싸우는 그런 국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소통하고 화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소통 도시. 예. 또 대기업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좀 그 노동조합, 또 협동조합이죠. 경제 풀뿌리들. 네, 예. 풀뿌리들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 도시. 또 이제는 사적으로 소유하는 도시가 아니라 공유하는 도시.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 지난 50년간 성장과 팽창을 해왔었던 그런 전범처럼 이제는 진짜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미래의 세계적인 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미래의 키워드들을 발굴했고요. 이런 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용을 채워갈 계획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 2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서울연구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지 마지막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성장과 팽창 시대에 우리가 발전이 가져온 성과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시절 그 어렵게 청약부금 부어서 아파트 사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냈던 그런 서울살이의 흔적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성장을 넘는 생태적이고 좀 더 인간적인 도시의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많은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선상에서 생태적이고 좀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서울이야말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본사가 있는 곳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산업적인 다이나믹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려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디지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첫 번째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네. 서울 사람들이 빨리 채택해서 활용해 줄 때 비로소 저는 갤럭시 그 폰이 세계적인 폰이 될 수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유럽의 차를 능가할 수 있는 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은 디지털적이고 또 앞서가고 이와 함께 아날로그적으로 역사와 생태가 복원되어서 그 600년의 조선 역사 그리고 사실 고려 때도 남경이 서울 지역에 있었거든요. 예. 라고 친다면 고려의 역사까지 지나가서 1000년이 넘는 역사의 도시입니다. 또 한성백제까지 치면은 2000년 가까이 되는 예.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역사적인 아날로그성까지 함께하면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디질로그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속성이라고 했는데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모은 그런 서울 시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다양하면 서울이 승리합니다. 저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서울의 성공 사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싸이처럼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돼서 세계에 당당하게 서울의 정체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치의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문제를 풀어내는 컨설턴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울의 희망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서울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단순히 큰 도시일 수만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희망대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이런 서울의 멋진 청사진을 그려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바쁘신 가운데 좋은 말씀 해주신 이창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